안녕하세요. 호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 상승이 5월만 하더라도 8.5% 정도인데 6월 달에는 9.1%까지 오히려 더 상승했죠. 물론 전년 동기 대비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 5월에도 그 몇십 년 만에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번엔 더 높이 상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또 나스닥 지수는 뭐 약 보합 정도니까 뭐 안정이라고도 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뭘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약 한 7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6월과 그 올해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6월이 이제 피크 아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7월 들어 유가도 많이 내렸고 한때 WTI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뭐 넘었는데 최근 들어 100달러 이하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고 곡물 가격도 7월 들어 많이 내렸어요. 6월 하순 이후에 이제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월 물가에는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피크아웃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월에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미 6월에 그 물가가 높을 거로 다 예상했기 때문에 유가가 또 높고 뭐 그랬으니까 예상했기 때문에 뭐 6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제 6월 물가가 발표되니까 오히려 그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주가도 직전 저점까지 근처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7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7월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뭐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돈이 묶여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묶여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묶여가 있으면 기술적 반등만 하면 어느 정도 묶인 돈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돈은 회전이 가능하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만 안정해주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고 그러면 묶인 돈도 일부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좀 비교적 고수들이고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현실에 그러니까 높은 9.1% 물가 상승에 무게 중심을 두는 사람은 평범한 투자자고 그 다음에 7월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기술적 반등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묶인 돈 일부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수겠죠. 그런데 그런 고수들이 투자은행들일 수 있다. 헤지펀드일 수 있다. 라는 분석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테슬라 등 뭐 다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영업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실적 악화 정도를 뭐 줄일 수 있다라는 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월에 이미 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경기 하강 속도는 그
그래, 상대적으로 느린데 주가가 너무 빠르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2% 정도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줄어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거의 경기 침체와 같은 속도로 빠지고 있다. 물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또 경기가 그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내지는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파른 경기 하강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술적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6월 주가 지수 저점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떤 그 물리학적으로 힘의 균형상 투자자들에게 특히 뭐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거나 주가 하락 속도를 좀 늦추고자 하는 투자은행 등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에 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건 다 알아요. 원래보다는 나쁠 것이라는 거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그 1분기에는 이렇게 나빠질 줄 다 몰랐어요. 아주 일부 고수들만 연초 이후에 주가 하락에 대비를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뭐 투자자들은 뭐 투자은행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뭡니까, 가상자산 헤지 펀드들이 지금 뭐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3만 불 이하로 내릴 줄은 몰랐는데 내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불 선에서 돈을 빌려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내려버리니까 파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은행과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빠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그 주가지수 선물이나 프로그램 매수 등을 위해 가지고 그 투자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즉 개미 투자자든 그러니까 고수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 선물도 매도하고 보유주식도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에 아마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그 13,500 안팎까지는 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물가가 안정되는 이런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7월이 있겠죠. 뭐 이미 이제 유가도 많이 내렸고 곡물 가격도 내리가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기술적 반등을 유도하는 전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13,500까지는 갈 수 있다. 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돈이 시장에 묶여 있을 뿐이지 유동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만 일어나면 묶인 유동성 일부가 회전되면서 13,500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